프랑스 후진국 수학여행이요. 진심이세요? 파리 5대 명문 여학교 생미셸 여학교. 150년 역사의 이 학교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학년 학생 30명이 역사 선생님 앞에서 집단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파리 금융가 임원 딸 클레망스 르와는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강제당함, 김정은 있는 나라 맞아, 해시태그 후진국 문제, 로마도 아테네도 아닌 가난한 아시아 나라니, 아직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니. 하지만 7일 후 이 소녀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150년 명문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고 SNS에는 전혀 다른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틀렸어. 모든 게 다. 프랑스 최고 엘리트 소녀들이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귀국 후 전교생 앞에서 대제국 자랑할 자격 없다고 선언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스 르와입니다. 저는 프랑스 생미셸 여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혹시 이 학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프랑스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 사립고입니다. 설립된 지 150년이 넘었고 졸업생 중에는 국회의원 판사 의사가 즐비하죠. 제 아버지는 파리 금융가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변호사입니다. 우리 학교의 전통 중 하나는 12학년 세계 역사 수학여행입니다. 매년 로마, 아테네 같은 유서 깊은 도시를 방문해왔죠. 제 언니도 3년 전 로마를 다녀왔고 저 역시 당연히 유럽 어딘가를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역사 담당 뒤퐁 선생님이 발표하셨습니다. 올해는 한국으로 갑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제 절친 아델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요? 북한 말씀이신가요? 아니, 대한민국이야. 남쪽 한국.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아시아인가요? 우리 학교는 항상 유럽 역사를 주로 공부했잖아요. 뒤퐁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클레망스, 세상은 유럽만 있는 게 아니야. 한국은 놀라운 현대사를 가진 나라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이야.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생님, 거기 아직 북한이랑 전쟁 중이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아요? 휴전 상태야. 그리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란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한 도시라니. 파리도 밤에는 위험한데 전쟁 중인 나라가 안전하다고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친구들과 모여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완전 최악이야. 로마 가서 고대 로마 유적 보고 싶었는데 아델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한국에 뭐가 있다고? K-pop? 우리한테 필요 없어. 만홍도 거들었죠. 거기 공기도 안 좋다며? 미세먼지 엄청 심하대. 저는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학교 수학 여행으로 한국 강제 방문. 진짜 들어본 적도 없어. 김정은 있는 나라 맞아? 해시태그 도와줘. 해시태그 후진국 문제.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세상에 완전 최악이다. 왜 로마가 아니야? 거기 안전하기는 해. 부모님께도 항의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한국 간대요. 위험한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돼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한국이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 있는 나라 아니니? 그래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기업이 잘 나가는 거지. 나라 자체가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거기 GDP가 프랑스보다 낮을걸요. 아버지가 끼어드셨습니다. 클레망스, 요즘 한국 경제 성장률이 프랑스보다 높아. 그리고 1인당 GDP도 우리와 비슷하다더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로 이민 오는데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요즘은 반대야.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 가서 영어, 프랑스어 선생님 한다더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150년 역사의 명문학교가 대제국의 후예들이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수학 여행을 가야 하는 건가요?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했죠. 생수열병, 물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인스턴트 음식 한 보따리, 한식 못 먹을 것 같아서, 손소독제, 대량 위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여분 화장지 화장실이 더러울 것 같아서. 아델이 제 가방을 보고 웃었습니다. 클레망스, 너 캠핑 가니? 7일인데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아델, 거기가 어딘지 알아? 대비해야 해. 2024년 5월 20일, 우리는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학생 30명과 선생님 3명 모두가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탑승 게이트 앞에서 아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참자. 그냥 숙제 생각하고. 만홍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끝나고 파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저는 마지막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파리 안녕. 살아남으면 7일 후에 봐. 슬픈 이모티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1시간 30분의 비행.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다고? 하지만 11시간 30분 후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였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온도는 섭씨 22도 맑음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항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은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죠.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은 낡고 좀 지저분한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클레망스, 여기 공항 맞아? 쇼핑몰 같은데? 제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천장은 높고 자연광이 들어오고 곳곳에 면세점과 카페가 있었죠. 만홍이 화장실 간다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화장실 봤어? 완전 럭셔리 호텔 같아. 비데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 저희는 모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화장실은 그냥 기본적인 수준인데 여기는 5성급 호텔 화장실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찍고 사진 찍으면 끝. 사람 만날 필요도 없이 1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아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거 샤를 드골에도 없는 건데. 뒤퐁 선생님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순위 1위를 여러 번 받았어. 프랑스 공항들은 10위권에도 못 들어가지.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지 가이드분이 기다리고 계셨죠. 이수아 씨라는 20대 후반 여성분이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수아입니다. 먼저 공항에서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할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공항 철도로 43분이에요. 43분. 저는 놀랐습니다. 샤를 드골에서 파리 시내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수아 씨가 우리를 공항 철도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데 표지판이 깔끔하고 방향 안내가 명확했습니다. 영어 표기도 완벽했죠. 티켓을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단체로 받았거든요.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 편의점까지 모두 결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파리 교통카드랑 비슷하네. 아델이 말했습니다. 수아 씨가 웃었습니다. 파리 교통카드는 한국 교통카드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원조는 한국이죠.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정말요? 공항 철도에 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차가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죠. 와이파이도 무료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속도를 테스트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150mbps가 나왔습니다. 아델 이거 봐. 인터넷 속도 우리 집보다 빠른데. 아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수아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 국토가 5G로 연결돼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터널 안에서도,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서도 인터넷이 터져요. 만홍이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지하에서 인터넷 안 터지는데 기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조명이 아름답게 켜져 있었죠. 43분 후 정확히 시간 맞춰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3분. 정말 정확하네. 여기서 나오자 서울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네온 사인이 화려했죠.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파리 거리는 좀 지저분한 편인데 여기는 쓰레기 하나 안 보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돼요. 먼저 서울 시내 투어를 하고 한국 고등학교도 방문하고 여러 체험을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깨끗함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델이 속삭였습니다. 클레망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는. 하지만 저는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이랑 기차역은 그럴 수 있죠. 진짜 모습은 내일부터 보이겠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4성급 호텔이었는데 시설이 훌륭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침대는 편했고 화장실은 현대적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보여주는 겉모습일까? 내일부터 알게 되겠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한국 첫째 날.
공항이 생각보다 괜찮네. 당황스러운 이모티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로? 난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한국은 내일부터 나올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는 내일부터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서울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뒤풍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를 돌아볼 거야.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지만 동시에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란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하철, 파리 지하철보다 나을 리 없죠. 파리 지하철은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호텔 근처 강남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에어컨이 있어? 파리 지하철은 여름의 지옥입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40도까지 올라가죠. 저는 여름에 파리 지하철 타다가 기절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시원했습니다. 쾌적했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 스크린 도어가 있었습니다. 플랫폼과 선로 사이에 유리문이 있어서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없었죠. 만홍이 말했습니다. 파리는 이거 없잖아. 매년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스크린 도어가 거의 없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까지 2분. 2분? 진짜로? 아델이 놀랐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보통 5분에서 15분 간격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저녁에는 더 오래 기다리죠. 정말 2분 후에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탔습니다. 세 번째 충격. 열차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좀 낡았습니다. 좌석은 해지고 바닥은 더럽고 가끔 쥐도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좌석은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였고 손잡이는 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인터넷이 터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됐습니다. 아델,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 돼. 아델도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도 안 돼. 파리 지하철은 지하에서 완전 끊기는데. 맞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지하 구간에서 인터넷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아 씨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 구간이 5G로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터널 안에서도 인터넷 속도가 빠르죠. 만홍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하철 50년은 뒤처진 것 같아.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역까지의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2분 30초 후 도착 같은 식으로요. 그리고 정말 2분 30초 후에 도착했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했죠. 몇 정거장을 가다가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2호선에서 9호선으로요. 환승 통로로 들어가는데 네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환승 통로에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빵집, 화장품 가게, 옷가게까지. 아델이 소리쳤습니다. 지하철역에 쇼핑몰이 있다고? 파리 지하철 환승 통로는 그냥 좁은 복도입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상점이 즐비했습니다. 저희는 잠깐 멈춰서 구경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과 음료를 팔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났습니다. 만홍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하철역에서 9호선을 탔습니다. 이 노선은 급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급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정말 빨랐죠. 역 몇 개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9호선 급행은 시속 80km로 달려요. 그래서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15분밖에 안 걸리죠.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파리에서 비슷한 거리를 가려면 30분은 걸리는데 목적지인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데 또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모든 출구마다요. 파리 지하철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많습니다. 계단만 있죠.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도 여러 대였죠. 뒤풍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1974년에 시작됐어. 파리보다 100년 늦었지. 하지만 지금은 파리보다 훨씬 앞서 있지.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파리보다 나았습니다. 에어컨, 스크린도어, 인터넷, 정확한 배차 시간, 환승 쇼핑몰, 엘리베이터. 파리 지하철에는 이 중 하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명동 거리로 나왔습니다. 쇼핑 거리였죠. 화장품 가게, 옷가게, 식당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있었습니다. 무료로요. 저는 휴대폰을 열고 와이파이를 찾았습니다. 세울 프리 와이파이라는 네트워크가 잡혔습니다. 연결했더니 바로 됐습니다. 속도를 테스트했습니다. 50mbps. 아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공짜 와이파이가 이렇게 빨라. 파리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느리고 자주 끊기고 연결도 잘 안 되죠. 만홍이 말했습니다. 클레망스,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지하철만 봐도 프랑스보다 앞서 있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오늘 밤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저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뒤풍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자유시간이야. 하지만 밤 11시까지 홍대 거리를 구경하고 와도 돼.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1시요? 17살 여학생들이 밤 11시까지 밖에 있어도 돼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여기는 파리가 아니야. 서울은 밤에도 안전하단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9시 이후 외출이 금지였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은요. 저희 가족은 파리 15구에 살았습니다. 그리 나쁜 동네는 아니지만 밤에는 위험했습니다. 길거리 강도, 칼범죄, 성범죄가 빈번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진지했습니다. 수아 씨가 안내할 거고 여러분은 그룹으로 움직이면 돼. 걱정하지 마.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홍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20분 거리였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8시였지만 거리는 대나처럼 밝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카페에 앉아있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밤 8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수아 씨가 설명했습니다. 홍대는 밤이 더 활기차요. 새벽 2시까지도 사람이 많아요. 새벽 2시요? 만홍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한 여성은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8시에 혼자 조깅을요. 다른 여성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고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파리에서 밤에 여성이 혼자 걷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이어폰 끼고 걷는 건 자살 행위죠. 저는 수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성분들 위험하지 않나요? 수아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위험요? 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에 여성 혼자 걷는 게 정말 위험해요. 강도나 성범죄 위험이 있거든요. 수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서울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CCTV가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하거든요.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로 CCTV가 많았습니다. 몇 미터마다 하나씩 있었죠. 그리고 경찰도 보였습니다. 2명이 편하게 걸으며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경찰을 보기 힘듭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순찰이 거의 없죠. 저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 식당, 옷가게를 구경했죠. 그러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아델이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델이 가방을 의자에 그냥 두고 갔습니다. 저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델, 가방! 아델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응, 거기 두고 갈게. 금방 올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파리였다면 절대 안 되는 행동이죠. 가방을 자리에 두고 가면 5초 만에 도난당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니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노트북, 심지어 지갑까지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이나 주문하러 가고 있었죠. 만홍이 속삭였습니다. 저것들 안 없어져? 수아 씨가 웃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물건 놓고 가도 안 없어져요. 다들 그렇게 해요. 정말로 아델이 10분 후에 돌아왔을 때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델이 말했습니다. 파리였으면 진작 없어졌겠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저희는 거리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한 그룹이 춤을 추고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죠. 밤 10시 30분,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에요. 저는 수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혼자 다녀도 괜찮나요? 수아 씨가 답했습니다. 네, 학원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서울은 안전해서 초등학생도 밤에 혼자 다녀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밤에 아이 혼자 다니게 하는 부모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에 호텔에 도착했죠. 방에 들어와서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델과 만홍도 제 방에 모였습니다. 아델이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충격적이었어. 만홍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밤 11시까지 밖에 있었는데 한 번도 무섭지 않았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파리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서울 밤 11시에 돌아다녔어. 파리 저녁 6시보다 안전했어. 무슨 일이야?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심이야. 말도 안 돼.
정말 안전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요? 밤거리가 파리보다 안전한데요. 제 세계관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수아 씨가 조선시대 역사를 설명해 주셨고 저희는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죠. 그러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만홍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죠. 아야! 저희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만홍이 바닥에 앉아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홍, 괜찮아? 아델이 물었습니다. 만홍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파. 못 움직이겠어.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뒤퐁 선생님이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원, 여기서? 파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응급번호 3에 전화합니다. 30분 정도 대기합니다. 상담원이 받으면 증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라고 합니다. 앰뷸런스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대기합니다. 평균 6시간입니다. 밤에는 8시간도 넘게 기다립니다. 그러다 겨우 의사를 만나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는데 또 한 2시간입니다. 총 소요 시간 최소 8시간. 운이 나쁘면 하루 종일입니다. 아니면 사립병원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500유로 이상입니다. 저는 만홍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망가지겠네. 하지만 수아 씨는 침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처에 정형외과 있어요. 5분 거리예요. 정형외과요? 예약 없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아 씨가 웃었습니다. 예약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주치의 예약만 2주가 걸리는데 예약 없이 간다고요? 수아 씨가 휴대폰으로 검색하더니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도보 5분 거리였죠. 만홍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정형외과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깨끗한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환자가 2~3명 있었죠. 접수 직원이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 씨가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 10분 후 만홍이 진료실로 불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간단한 의료 영어는 문제 없었죠. 발목을 확인하시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같은 건물 1층에 엑스레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만홍이 내려가서 촬영했습니다. 15분 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며 설명하셨습니다. 뼈는 괜찮아요.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2급 염좌예요. 의사 선생님은 테이핑을 해주시고 소염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깁스 대신 보조기를 착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조기는 병원 옆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50분, 총 소요 시간 35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였다면 8시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35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진료비와 엑스레이 포함해서 5만 원이에요. 5만 원? 얼마예요? 뒤퐁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수아 씨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유럽 돈으로 약 35유로예요. 35유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리 사립병원이라면 500유로는 나왔을 겁니다. 공립병원이라면 무료지만 8시간 대기죠. 하지만 여기서는 35유로에 35분입니다. 약국에서 보조기를 샀습니다. 20유로 정도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만홍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35분 만에 끝났어. 아델도 놀라워했습니다. 파리였으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을 텐데. 뒤퐁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야. 접근성도 좋고 비용도 저렴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만홍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번호였죠. 받아보니 오늘 만홍을 치료한 정형외과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치료받으신 분 맞으시죠? 발목 상태 어떠세요? 만홍이 놀라서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하시면 다시 오세요. 추가 비용 없이 재진료 가능해요. 전화를 끊고 만홍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까지 와, 아델이 말했습니다. 파리 병원은 전화는커녕 예약 확인 문자도 안 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이건 고객 서비스 수준이었습니다. 파리 의료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만홍이 다쳤다. 파리였다면 하루를 망쳤을 텐데 여기서는 35분 만에 해결됐다.
그리고 비용은 35유로. 파리에 일십도 안 된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 나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은 모두 프랑스보다 나았다. 공항, 지하철, 밤거리 안전, 그리고 이제 의료까지.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프랑스가 뒤처진 걸까? 아직 반은 남았다. 내일부터 더 보자.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5층 건물,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제 학교 생미셸 여학교는 150년 된 고풍스러운 건물입니다. 역사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낡았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더웠죠. 하지만 이 학교는 달랐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놀라움,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실에.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있었습니다. 전자칠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터치하면 화면이 바뀌는 거대한 스크린이었죠. 책상과 의자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것 같았어요. 아델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나무 책상인데 100년 된 한국 학생 대표가 나와서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학교 소개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요.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 학생의 영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희는 그룹으로 나뉘어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그룹에는 예린이라는 17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였죠. 예린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파리요? 네, 맞아요. 저는 파리 근처에 살아요. 멋지네요. 저도 파리 가보고 싶어요. 루브르 박물관도 보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예린 씨,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요. 그리고 영어 학원도 다녀요. 학원이요? 네. 방과 후에 영어 수학 학원 다녀요. 그러다 예린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정치 상황 어때요? 최근 경제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GDP 성장률이 주변 유럽 국가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로화 가치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저보다 프랑스 경제를 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교 식당으로 갔죠. 식당도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음식도 다양했죠. 한식, 양식, 일식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 학교 식당은 음식이 별로였습니다. 차갑고 맛없고 선택지도 적었죠. 식사를 하면서 만홍이 옆 테이블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수학 어디까지 배우고 있어요?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지금 미적분이 배우고 있어요. 미적분이요? 만홍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아직 미적분 일도 안 끝났는데 한국 교육 과정이 좀 빨라요. 수업에도 참여해봤습니다. 영어 수업이었는데 저희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프랑스 문화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델이 나가서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예술, 역사 같은 것들을요. 발표가 끝나고 한국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교육 시스템은 어때요? 바칼로레아 시험 어려워요? 아델이 답했습니다. 네, 꽤 어려워요. 몇 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지만요. 한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8개 과목 공부해요. 한국 수능은 하루에 8개 과목 시험 봐요. 8개요? 아델이 놀랐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대학 진학률은 얼마예요? 약 50%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70%예요. 대부분이 대학 가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과 후 저희는 학교 시설을 더 둘러봤습니다. 도서관은 현대적이고 넓었습니다. 컴퓨터가 수십 대 있었고 조용한 학습 공간도 많았죠.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이었습니다. 농구장 크기였고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제 학교는 실내 체육관이 없습니다. 비 오면 체육 수업이 취소되죠. 음악실에는 악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바이올린. 과학실에는 최신 실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시설이 나은데 만홍도 동의했습니다. 훨씬 나아.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명문 사립학교가 한국 일반 고등학교보다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예린과 인스타그램 친구가 됐습니다. 예린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학원 가는 사진, 공부하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를 읽는 사진도 있었죠.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있었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오늘 한국 고등학교 방문했어. 걔네 영어가 내 것보다 나아. 수학은 2년 앞서 있고 시설은 150년 된 우리 학교보다 좋아. 나 작아지는 기분이야. 댓글이 달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야?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잘해?
저는 답했습니다. 흥, 진짜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150년 명문의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룹으로 나뉘어 쇼핑하러 갔습니다. 저, 아델, 만홍은 명동으로 갔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프랑스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제품을 고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카드나 휴대폰 결제 가능하세요? 저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쓰던 비자 카드였죠.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냥 갖다 대세요. 갖다 대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비접촉 결제예요. 저는 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댔습니다. 삑 소리가 나고 결제 완료. PIN 번호도 입력 안 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소액은 피임 필요 없어요. 신기했습니다. 파리에서도 비접촉 결제가 있긴 하지만 모든 가게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옷가게였죠. 계산할 때 앞손님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걸 봤습니다. 휴대폰을 단말기에 대니까 결제가 됐습니다. 아델이 물었습니다. 저희도 휴대폰 결제돼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한국 카드가 등록된 앱이 있으면 가능해요. 외국 카드는 안 돼요. 그래도 신기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가 현금만 받거든요.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는 QR코드로 결제했습니다. 테이블에 QR코드가 있었고 직원이 스캔하니까 결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만홍이 감탄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디지털이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키오스크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면 돼요. 터치 스크린이었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카드를 대고 주문 완료. 직원과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파리에도 키오스크가 있는 곳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만큼 흔하지는 않죠. 아델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람 없이도 모든 게 되네.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과 간식을 샀죠. 계산대가 두 종류였습니다. 직원이 있는 곳과 셀프 계산대, 셀프 계산대로 갔습니다. 물건을 스캔하고 카드를 대고 끝.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만홍이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편한데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지하철역으로 가다가 아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오늘 현금 한 번도 안 썼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이네. 카드만 썼어. 만홍도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이 그대로 있네. 그날 저녁 저는 수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현금 안 쓰나요? 수아 씨가 웃었습니다. 거의 안 써요. 대부분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해요. 심지어 노점상도 카드 받아요? 노점상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길거리 음식 파는 아저씨도 카드 단말기 있어요. 아델이 말했습니다. 파리는 아직도 많은 가게가 현금만 받는데 수아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카드 사용을 장려했어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가게가 카드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 결제가 대세예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거요. 만홍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갑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수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지하철도 버스도 쇼핑도 식당도 다 휴대폰으로 가능해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델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한국을 완전 무시했잖아. 만홍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지. 저도 인정했습니다. 맞아. 가난하고 위험하고 낙후됐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까지 본 건 뭐야? 아델이 물었습니다. 공항은 샤를드 골보다 나았어. 저는 말했습니다. 지하철은 파리보다 훨씬 나았지. 만홍이 덧붙였습니다. 밤거리는 파리보다 안전했고. 아델이 계속했습니다. 병원은 빠르고 저렴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학교는 우리보다 시설이 좋았고. 만홍이 말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완전 미래 같아. 아델이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뒤처진 거 아닐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만홍이 말했습니다. 우리 대제국이었잖아. 세계를 지배했던 과거형이야. 만홍, 아델이 말했습니다. 지배했던이지. 지배하는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고층 빌딩의 불빛, 거리의 네온사인, 움직이는 차들, 활기차고 현대적이고 미래 같았습니다. 반면 파리는 어땠나요? 역사적이고 전통적이지만 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뒤처졌어. 한국이 앞서 있어. 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내기는 싫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귀국하는 날이죠. 그리고 귀국하면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마지막 날 아침, 저희는 짐을 쌌습니다. 7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한국은?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처음 봤던 그 공항.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예쁜 공항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항으로, 깨끗한 공항이 아니라 선진적인 공항으로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고 면세점을 구경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아델이 말했습니다. 클레망스, 귀국하면 뭐라고 말할 거야? 무슨 말? 저는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해야 하잖아. 수학여행 경험담. 맞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은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할까? 한국이 프랑스보다 나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 비행기에 탔습니다. 11시간 30분의 비행, 돌아가는 길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서울 지하철, 홍대거리, 한국고등학교. 7일 동안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샤를드 골공항이었죠. 내리는 순간 대비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이 낡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보고 온 눈에는요. 입국 심사 줄이 길었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적었죠. 짐을 찾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안아주셨습니다. 클레망스, 보고 싶었어. 어땠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파리보다 안전했어요. 부모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거리였죠. 일주일 전과 똑같은 거리. 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지저분한 거리, 느린 버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했을 때 느렸습니다. 한국보다. 학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죠. 강당에 모든 학생과 선생님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클레망스르와 학생이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 일주일 전 인스타그램 포스트. 한국 수학여행 강제당함. 김정은 있는 나라 맞아. 해시태그 후진국 문제.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고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인천공항 vs 샤를드골 공항 비교. 인천공항은 세계 1위입니다. 샤를드골은 10위권에도 못 듭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서울 지하철 vs 파리 지하철. 서울 지하철은 에어컨, 스크린도어, 인터넷이 됩니다. 파리는 셋 다 없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범죄율 비교. 서울은 밤 12시에도 안전합니다. 파리는 9시 이후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의료 시스템. 한국은 35분에 35유로, 프랑스는 8시간의 무료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한국 고등학교 vs 우리 학교. 한국 학교는 에어컨, 전자칠판, 현대적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50년 된 건물에 난방도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대제국의 후예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배웠죠. 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저는 한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빠른 인터넷, 안전한 거리, 접근 가능한 의료. 반면 프랑스는 어떤가요? 낡은 인프라, 느린 시스템, 위험한 밤거리, 비효율적인 의료. 마지막 슬라이드. 저의 현재 인스타그램 포스트. 우리가 틀렸어. 모든 게 다. 한국은 50년 앞서 있어.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일어서셨습니다. 르와 학생, 잠깐. 자네는 우리 학교를,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뒤퐁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클레망스 말이 맞습니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발전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갔던 학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앉으셨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달라?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나아? 나도 가보고 싶어. 저는 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직접 가보세요. 점심시간에 아델과 마농이 말했습니다. 클레망스,
진짜 용감했어.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 발표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150년 명문 학교의 학생이 대제국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었으니까요. 클레망스의 발표는 학교를 넘어 화제가 됐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고 프랑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르몽드는 명문 사립학교 학생이 본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일부는 클레망스를 비판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클레망스를 지지했습니다. 우리도 느꼈던 거야. 프랑스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6개월 후 클레망스는 한국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클레망스의 경험담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미셸 여학교는 다음 해 수학 여행을 다시 한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클레망스의 인스타그램 마지막 포스트.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나는 우월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어. 겸손함을 배웠어. 한국 국기 이모티콘. 한 명의 소녀가 편견을 버렸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